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시사센터 전성구 센터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뵙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건강 관리 꼭 잊지 말고 방역 잘 하시고, 그래서 내년 워크숍 때는 꼭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말을 대신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방역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말 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서영원 교수님은 포항대학교 플랜트건설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셨고, 포항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장,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 현재 아시안스퀘어 창업 및 도시재생교육센터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자, 그럼 서영원 교수님의 기업가 정신과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강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과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서용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에 관련돼서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상에 지금 내용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제목은 Entrepreneurship and Digital New Deal이고요. 기업가 정신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한 서영훈이고요. 현재 아시안스퀘어의 창업 및 도시 재생교육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의 순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되어져 있고요. 전제사항이 몇 가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재정의로 끝맺음을 맺고자 합니다. 이 전제사항은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한 이후에 그 현재 5년의 세월이 지나죠. 하지만 제3의 물격, 즉 정보화 시대,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게 진흥화 사업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4차 산업의 맹화, 즉 새싹이 싹 트는 단계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거버먼트가 아니라 이제 거버넌스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직접 자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유관기관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시간들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에 더 활성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앙트레프레니어십 내지는 앙트레프레니어라고 하는 불란서 언어가 번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드려보겠지만,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는 기업가만의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가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자 오래간만에 써놨는데요.
그 밑에 보게 되면 기업가, 발할 기자를 갖고 있는 기업가의 의미는 이제 영어로 비즈니스맨이죠. 자본을 투자하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들, 기업가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일어날 기자를 쓰고 있는 기업가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일을 하는 사람, 즉 어떤 조직 안에서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가의 의미는 경영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포괄적인 의미로 함께 정리가 되어질 때 일의 혁신을 일으켜 기회를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적인 변화를 도모하면서 일을 이끌고 나가는 리딩하는 열정을 지닌 사람은 어느 영역에 있든지 모두가 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처음에 창조적 파괴를 거론했던 슈페터부터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그리고 슈페터와 피터 드러커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제프리 티먼스라고 하는 이 학자들의 이야기는 거의 공통적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핵심 요지는 혁신이고요. 그리고 슈페터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마인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 경북지식센터로부터 강의 의뢰를 받으면서 접하게 된 것은 경북 23개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강의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해드려야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공무원분들에게 있어서의 기회는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회는 대시민 행정 서비스, 대시민 서비스 행정의 열정을 다 보일 때 그런 열정이 새로운 기회 추구로 인정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자존감과 자아만족, 즉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 즉 현장 중심의 서비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감사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버넌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마음, 즉 애민의 마음을 갖고 계신 공무원들이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로 기회를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려 나가고자 합니다. 네, 저는 기업가 정신을 정의한 여러 학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을 항상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기업가들은 안목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목은 영어로는 킨사이트, 예리한 눈을 가져야 된다. 즉 소비자들 내지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안 속에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본질을 빼뜨고 정리하는 통찰의 눈을 함께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무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관에 계신 분들께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지는 안목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리한 눈, 킨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도 찾아내서 확인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연결하는 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고 중첩해낼 수 있고 연결시키는 역량,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고 구체화하는 역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통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행정의 선순환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의 선순환 구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거로 하고요. 바로 킨사이트로 넘어가서
예리한 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캐리어입니다. 여행용 가방이죠. 이 라덴이라고 하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사장은 변호사였습니다. 공항에서 그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하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캐리어를 보니까 너무나 천편일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방이 참 불편하고 투박하고 단순하고 색깔도 검정색 일변도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저걸 어떻게 좀 바꾸면 소비자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뭔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캐리어를 옆에 있는 바와 같이 모바일 폰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디자인의 변화, 색깔의 변화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첨가한 것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화를 해서 캐리어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 내지는 캐리어가 이제는 핸드폰과 연동이 돼서 주인이 걸어가면 그냥 주인을 따라가는 단계에 이르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살펴보는 눈, 이것이 공무원분들에게는 시민들이 불편하면 무엇일까 하고 살펴봐주는 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번째는 크로스 사이트죠. 연결하는 눈입니다. 가능성과 단서를 찾아내고 그 단서들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엮고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눈, 그런 역량, 그것이 바로 크로스 사이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옆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범 내려온다. 그리고 옆에는 상어 가족이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와 핑크퐁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제작을 했지요. 범 내려온다는 판소리 수군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기 상어는 지금 유튜브 조회가 72억 회가 넘은 엄청난 그 조회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께서 아니면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을 했다면은 그걸 어떻게 어떤 조직과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정보로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연결의 고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영상 가능한데 동영상은 나중에 한번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내용을 볼게요. 폴사이트입니다. 예측하는 눈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킨사이트나 클로사이트가 이 폴사이트와 무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하고 연결하고 그를 통해서 예측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이분이 테드의 강의에 나와서 2015년도에 강의를 하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어떤 문제? 질병으로 인한 사람들의 사망이 더 크게,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빌 게이츠 혼자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고 구체화하는 눈을 갖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과정에 대한 중첩되어지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중첩하고 연결하는 역량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역량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옆에서 보시면 스페인 독감에서 홍콩 독감, 그 다음에 신종 플루서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까지 관련된 사진인데요. 이 발생 주기가 지속적으로 짧아져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를 발견한 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를 연결하는 역량, 그 눈,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눈,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질 때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호시우보라고 하는 말을 갖고 와봤는데요.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보고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통찰력을 발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글귀 사자성어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가 정신은 혁신의 역량이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목이다. 그래서 그 안목은 힌사이트, 그 다음에 크로사이트, 폴사이트, 그리고 인사이트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 엄청난 위기 속에 접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됐습니다. 올 7월인가요? 7월 14일 날 발표한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왜 필요한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알아보게 되면 저성장,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대공황 이후에 전례 없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 그리고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과 노동시장 개편을 통한 양극화 심화 요인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요구이고 계획인 것이죠. 예, 한국판 뉴딜의 구조를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표 안에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2+1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디지털 뉴딜이 나오고 그 옆에 그린 뉴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전망의 강화라고 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디지털 뉴딜은 말 그대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가겠다, 촉진을 시키고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린 뉴딜은 지금 그 경제 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죠. 2050년이면 탄소 제로를 선포한 경제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국가도, 저희 정부도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포용 국가를 기반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2+1 정책이죠.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 이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1시간 정도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디지털 뉴딜 부분, 그리고 디지털 뉴딜 부분에서도 실제 일선 행정에서 필요로 한, 공무행정에서 필요로 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는 포항 뉴딜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밑에 왼쪽에는 경상북도의 디지털 뉴딜이 있고요. 경상북도 주식재산센터에서 강의한다고 해서 경상북도법은 갖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기 인천광역시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3+1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새 지자체들은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판 뉴딜과 기업가 정신의 안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킨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킨사이트에서 첫 번째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민의 불편함, 시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 쪽에서 바라볼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그 문제를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텍스트 행정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통계 행정까지는 와 있죠. 하지만 현장 행정, 즉 언제 어디서 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의 현장 행정의 개념은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 지역의 지자체들이 그 베이스맵 즉 기본 지형도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들이 텍스트 데이터와 통계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를 구축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의 지자체들은 그 지자체들의 기본 지형도를 디지털 맵으로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거를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응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요구가 되어지는 단계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정부는 정보 자체를 공개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보가 국가의 정보가 어떤 것들이 어떤 상태로 저장되어져 있고 어떤 상태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에 계신 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어졌을 때 시민들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한국라이다를 통해서 디지털 맵 위에 3차원 지형을 만들어내고 그 3차원 지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해보는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북 지역의 지자체들 중에서 이러한 단계로 전환되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지자체들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더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제 킨사이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 체감 행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아까 기업가 정신에서 얘기했던 크로스 사이트의 부분에 대해서 끌어와서 접목을 시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데이터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협업의 힘을 발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밑에 시민 체감 스마트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옆에 있는 그림, 즉 데이터 댐이 완성되어질 때 그 데이터 댐에서 정리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융합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GIS 플랫폼으로 재정리되어지고 그것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 행정으로 변화되어져 나가고 활용되어져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 부서의 벽 허물기를 위한 협업의 시도도 필요하겠고요.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민간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기관을 활용한 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TF팀을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내용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데이터 연결 및 협업의 사례를 봤는데요. 지금 협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인천시의 예입니다. 그 인천시의 그 시장, 즉 오래된 시장의 상세 지도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그 네이버에서 카카오에까지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바일 서비스까지 연계를 시켜주는데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었느냐? 여기 시장에 있는 분들의 역할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가는데 엄청나게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인천시와 같은 경우에는 뭐 황사, 침수, 지진 등등에 대한 그 행정을 이미 협업을 통해서 정리를 통해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정리해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한 거버넌스 형성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의 그 취득의 중요한 부분만이 아니고요. 데이터 취득과 더불어서 융합하고 그 데이터를 연결해서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정보가 또다시 하나의 지식 체계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크로스 사이트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예측하는 단계를 지금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역량,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지털 트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그 특정 지역의 3차원 모델링을 하고요. 태풍이 불었을 때 바람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 매설물의 종류가 어떤 지역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직경을 갖고 있는 그 지하 시설물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 시설물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경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행정은 또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데이터를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포사이트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한번 시뮬레이션이 끝나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데이터로 누적되고 또 다른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누적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경우의 수에 대해서까지 통계적으로 추출해내는 그러한 엄청난 예측의 역량이 앞으로 더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한 예는 지금 현재 그 경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3차 디지털 그리드 메쉬 상에 건물을 올려놓고 실물 상에 건물을 올려놨을 경우에 어떠한 경관사항에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서는 데이터 그리고 GIS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공서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이 데이터는 텍스트 행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 공간을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의 데이터의 구축 그리고 활용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체감 행정이 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GIS라고 하는 것은 GIS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고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트윈 행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가상의 도시, 현실 세계와 동일한 가상의 도시를 정리해 놓고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를 예방하고 내지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해나가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킨사이트, 그 다음에 크로스사이트,
그 다음에 포사이트, 이것이 뭉쳐졌을 때 하나의 인사이트가 형성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인사이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킨사이트, 크로사이트, 포사이트가 통합되어진 상태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는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통한 스터디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특정 지자체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그 통계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과거에 이런 모습이 참 드물었는데 요즘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띄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참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거버넌스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킨사이트와 크로사이트, 포사이트의 역량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시민들이 필요함을 느꼈을 때, 즉 문제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했을 때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함께하고자 하는 의사표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 형성, 멀고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밑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그 한 20가지 정도의 시민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인천시의 시민들이 정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또한 해결하는데 리빙넷과 같은 어떤 조직이 형성이 되어져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어져야 새로운 방향의 기업가 정신을 근거로 한 디지털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기업가 정신의 재정의는 그렇습니다. 기회를 발굴하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찾기 위해서 정보를 활용하고 그리고 예측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시민들은 다시 거버넌스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더 좋은 시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리해 나가자.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재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께 제가 윤리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윤리경영은 무엇인가?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의 가장 바탕에 깔려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거죠. 관공서에서. 그래서 윤리경영의 정의는 회사 경영 내지는 관공서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경영의 활동에 있어서 이 기업의 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경영 정신을 말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기업가 정신과 더불어서 윤리 경영에 대한 토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들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에민의 자세다. 에민의 자세가 없이 안목은 더 쌓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안목이 없이 혁신을 위한 노력은 또 나올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단계가 있을 때 바로 관공서에서도 시민행정을 위한 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는 관공서에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자, 테스 형님이십니다. 테스 형님이 말씀하신 거 질문하는 자가 주도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경영자,
관리자, 관공서에 계신 공무원분들 모두가 다 즉 리더는 그분들이 리더다. 그래서 그분들은 회사나 관공서가 갖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항상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시간들을 가져나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위한 자기 질문의 과정이 항상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윤리경영과 한 쌍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윤리적 기반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그거를 통한 애민의 마음 그리고 그거를 통한 뉴 디지털 그 행정의 기업가 정신 마인드를 투영한 시행 그것이 시민 체감 그리고 그것이 다시 시민들이 만족한 행정 서비스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리빙넷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시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나은 시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계로 움직여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내용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리드 시대에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기관에 계시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당신의 미션 그리고 당신의 목표 그 비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조금 전에 소크라테스 질문 테스 형님의 질문처럼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볼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미션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죠. 나의 임무는 이 조직 속에서 이 조직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 상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임무에 대한 미션을 명확하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제가 미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전,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공유된 꿈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왔던 것들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실 때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시행정과 함께 어우러져서 거버넌스가 더 활성화되고 민주적인 행정이 앞으로의 미래를 담보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전을 달성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단계적인 목표 그렇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역량들이 항상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사실은 앞에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이죠. 행정의 선순환의 구조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십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시고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고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미션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임무는 대시민 서비스고 시민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마인드 기초에는 윤리적인 마인드를 토대로 한 애민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애민의 자세 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통찰해내는 힘 그것은 바로 안목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안목이 있는 분이 즉 애민의 자세로 시민의 문제를 찾아내는 분이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기업가적 안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해 나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가 보는 혁신적 접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혁신적 접근이 기업가적 정신을 토대로 해서 일이 추진되어져 나갈 때 그것이 성공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성공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시민들은 다시 시행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행정의 선순환 구조 모습이다. 선순환 구조라고 해서 좀 동그랗게 이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또 다른 지식 자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로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 주세요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그림은 그 로마 군단의 그 전투 마차죠. 그렇죠? 그 밑에는 그림이 참 이쁜데요. 기차 레일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단의 그 전차를 보게 되면 전차에 이를 타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는 그 뒤에 전차의 바퀴의 폭이 2000년 전에 그 바퀴 폭이 지금 현재 기차의 바퀴 폭과 같은 거 아십니까? 같습니다. 1.435m입니다. 변함없는 모습,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경로의 의존성이다. 더 넓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해나가는 것. 변화되어지고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상황은 결국 정체되어지고 만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체되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변화되어지지 않고 시민행정이나 이런데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은 결국 발전적인 모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업가 정신과 그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정리를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데이터 관리, 시민행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유관기관의 전문적인 종사자로서 전문성을 더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동대학교 정두희 교수님께서 AI 시대에 관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정두희 교수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에 있고요. 저희 AI 컨버전스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하는 전공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것은 기술 혁신 전략이고요. 그 중에서도 AI와 같은 레디컬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이런 신기술이 어떻게 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이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는 도구를 알아야 하고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출판사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책을 냈습니다만 출판사가 책을 내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0권을 냈을 때 한 권 베스트셀러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자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탑10 안에 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판사도 굉장히 많고 책도 많은 상황이죠. 자, 10권 냈을 때 한 권 베스트셀러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굉장히 특이한 출판사가 등장했습니다. 인키트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10권을 냈을 때 90% 이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출간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책이 성공을 할 것인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흥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출간을 결정을 합니다. 책을 내기 전에 일부분을 약간 칼럼 분량으로 먼저 독자들에게 연재를 합니다. 계속 연재를 하면은 독자들이 이걸 보고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죠.
보는 것도 반응이고요. 안 보는 것도 반응입니다. 또 본다면 얼마만큼 봤는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봤는지, 본 다음에 이 후기는 어떻게 남겼는지,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이 책을 시장에 출간해서 내놓으면 과연 성공할까? 이 가능성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책들만 출간을 내다 보니까 흥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비즈니스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이유입니다. 실제 많은 경영자들이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MIT에서 전 세계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75%의 경영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회사의 경쟁 우위를 향상시키고 몇 년 내에 사업의 고도화가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경영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어도 인공지능에 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중요한 화두로 삼아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해졌어요. 많은 부분이 비대면 자동화가 될 필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기대가 굉장히 많고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우리 현실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합니다. 실제 AI를 기업 전반에 꼭 기업이 아니어도요, 공무원이나 혹은 이 비영리 단체, 이 조직 내에 전반적으로 도입을 한 비율은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입을 하지 않고 계획도 없거나 계획은 있지만 도입을 하지 않고 혹은 시도를 했으나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실패한 이런 미도입의 비율이 54%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입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도입은 아직 미미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도입을 한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맥킨지에서 이 AI 도입 기업들의 향후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요, 2030년이 되면은 현금 흐름이 122% 정도의 추가 창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도 기업은요, 전체의 한 10% 정도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20에서 30% 정도 되는 기업들은 AI 도입을 하지 못하거나 늦춘 후발 기업이 될 텐데, 이 후발 기업에 해당되는 이 기업은 2030년이 되면은 24%의 현금 흐름 감소를 겪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숫자는요,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평균이 이 정도라는 이야기는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은 선도 기업들은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 무명 기업이 인공지능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인해서 스타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앞으로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입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온전한 도입이 현실에서는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인공지능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에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봐도 인공지능이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잘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기술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것은 변화를 수반하는데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다 보니까 선뜻 내가 위험 감수를 하면서까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는 온도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Y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도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술이 성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장이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산업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도 시간이 따릅니다.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선도기업과 후발기업의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많은 예측 기관들이요, 앞으로 2년 후 정도를 그 격차가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뭐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은 뭔가 액션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내가 도입할까 말까, 이 고민하는 그런 시점은 이미 2, 3년 전에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은 이 도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끝내놓고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후 정도부터 격차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시장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스타 기업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도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위기감을 느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때 이미 늦었습니다. AI는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선전 게임입니다. 어느 정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도입할수록 유리하고 먼저 도입할수록 시장을 먼저 개척하고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이해를 얼른 우리는 충분히 해야 하고요. 액션을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AI 이노베이션, AI 혁신. 자,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AI 이노베이션은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로 아주 고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뚜렷한 베네핏을 제공하느냐, 그 결과로 우리가 UX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용자 경험이 얼마나 향상됐느냐라는 것입니다. AI 이노베이션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거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요, 사용자의 경험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I 혁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은요, 인공지능으로 혁신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AI 제품을 만든다는 것, 혹은 AI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뜯어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AI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요, 지금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알고리즘은요, 인공지능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 작동을 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고리즘이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패턴을 파악해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예측도 하고 인식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우리가 키울 때 물을 줘야지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 시스템,
알고리즘을 주입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주입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바로 그 물 역할을 하는 거죠.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AI 혁신, AI 제품이 만들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회사나 개발자가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버전이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알고리즘과 데이터는요, 기술적인 재료일 뿐이지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제품 또는 서비스, 솔루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좋은 알고리즘, 풍부한 데이터, 이걸 토대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은 수많은 개발자들의 컴퓨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들어 놨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지고 전파가 되고 기업은 수익을 얻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AI의 이 좋은 혜택이 정말 사람들에게 잘 제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은 수익을 잘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설계하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혹은 기업에서 인공지능으로 진정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네 가지 알고리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 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AI 혁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인 혁신과 이게 뭐가 다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모든 조직이 나름대로 혁신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혁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우리 개인도 개인의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혁신과 AI 혁신이 뭐가 다를까? 그게 AI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 차이점은요, AI 혁신은 전형적인 테크놀로지 푸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크놀로지 푸시, 두 번째, 마켓 풀. 테크놀로지 푸시는요, 좋은 기술이 만들어져서 이 기술의 장점을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기술에서 출발하는 거죠. 마켓 풀은요, 반대로 시장에서 출발합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불편한 거, 사람들의 니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솔루션, 이런 형태가 이제 마켓풀입니다. 마켓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마케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AI 혁신에 있어서는 이 마켓풀이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와도 사람들은 이 기술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몇 해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알파고의 이 알파고를 개발하는데 활용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시스템이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특히 이제 딥러닝의 어떤 잠재성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딥러닝은 정말 아주 기술적으로 우수한 그런 종류인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딥러닝이 내 삶에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일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존재인지,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면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헨리 포드가 당시 마차 타고 다니던 사람들에게 어떤 교통수단을 원하니 이렇게 물었다면은 사람들은 더 빠른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몰고 오는 새로운 이 운송 패러다임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그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자동차를 몰랐으니까요.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기술로 인해서 나에게 뭐가 충족되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AI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제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고도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과거에 이 아이팟과 아이폰을 내놓을 때요, 가지고 있었던 그 방향이 있었습니다. 수요조사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이런 걸 토대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캐치해서 그걸 구현해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런 방식이, 수요조사와 같은 이런 방식이 안 좋은 방식이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소비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는 그 혁신적인 그 제품을 통찰력 있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제시해주고 그걸 사용해본 소비자는 사용해본 다음에 내가 이런 게 필요했구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런 종류의 혁신 제품을 내놓는 그런 고도의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인공지능 제품은 일반 제품과 다르게 점점 좋아집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아무리 제가 사용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장나고 더 안 좋아지죠.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그 스피커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스피커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품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AI 제품은요,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량이 많을수록 사용자가 많을수록 성능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알렉사가 들어있는지 아마존의 에코죠. 알렉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우리가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알렉사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이제 요청도 하고 명령을 하죠. 처음에 알렉사가 수행했던 스킬은 불 꺼주고 또 헤드라인 뉴스 기사를 읽어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 스킬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사가 수행할 수 있는 스킬이 점점 많아지고요. 지금 이제 10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스킬은 아마존 개발자가 만들어서 추가시킨 것도 있고 아마존에서 오픈 정책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개발자가 이 알렉사와 연동해서 새로운 기술을 스킬을 만들어서 추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렉사의 사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이 학습량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알렉사의 이 성능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듣고요, 더 많은 일을 수행하게 되고 또 응답을 하는 그 대화 패턴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자, 알파고 제로 2세대로 이긴 게 알파고 리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에 또 나온 알파고 시리즈가 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존이 알파고 제로입니다. 근데 이 알파고 제로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했는지를 좀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참고로 2세대로 싸운 알파고 리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둔 기보 이미지를 데이터 학습해서 바둑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둬야 하는 거에 대한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 경기를 하는 강화학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자체 경기 방식으로 해서 실력을 더 쌓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알파고 제로는요, 처음부터 자기 학습, 강화 학습 방식으로 가상 학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실력이 어떻게 늘어났냐면요, 알파고 제로는요,
처음부터 어떤 그 강화학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규칙만 알고 가장 낮은 단계 18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36시간이 지나니까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리를 처음 이기게 됐고 72시간이 되니까 알파고 리에게 100대 0으로 이기게 됐습니다. 그 시점에 가상 대국을 한 그 횟수는 2,900만 회 정도가 됩니다. 40일이 지나니까 모든 알파고 시스템을 능가한 이제 최고 수가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우리가 하는 일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 선형적이고 고정적인 그 시스템과 달리 인공지능은 점점 좋아진다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급수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하급수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그 기하급수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은 무엇인가?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요. 인공지능의 학습에 의한 이 기능 면에서의 기하급수적 성장과 그걸 이용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인공지능은요, 용도가 정해져서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그 인공지능 기술은 몇 가지 좀 체계가 있습니다. 어떤 응용 단계에서의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중추적인 기저에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응용 단계로 갈수록 적용될 수 있는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농업에도 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바둑뿐만 아니라 체스에도 이미 이용이 됐고 구글 번역에도 딥러닝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딥러닝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딥러닝이 어느 분야에 사용이 될 수 있고 어디에서는 사용이 되지 못한다. 이거를요, 딥러닝 관련된 이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가 다 정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저에 있는 이 알고리즘이요, 어디서든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용되는 것은 누가 정할까요? 중요한 거는 그 영역에 있는 전문가가 이 기술을 내가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창조적인 활용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비티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요, 기술을 창조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도구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동물인데요, 도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창조성이 없으면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혁신의 성공은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창조적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혁신이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AI로 혁신을 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의 어떤 기능을 쓸 것인가? 두 번째,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 what to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how to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why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고객이 뭐가 좋아지게 만들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기능을 활용할까? 이게 왜 첫 번째 질문이냐면요, AI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새로운 도구예요. 참고로 AI의 학술적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산업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새로운 도구입니다. 자,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걸 쓸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능을 모르면 그 어떤 결정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기능은요, 우리가 그걸 리스트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능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그 기능을 압축을 하면은 이렇게 5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recognition, 인식. 두 번째, prediction, 예측. 세 번째, automation, 자동화. 네 번째, conversation, 소통. 다섯 번째, generation, 생성입니다. 인식을 먼저 봐볼까요? 인공지능의 인식 기능을 이용한다는 건 이런 종류입니다. 딱딱한 물체가 눈을 떠서 보게 하고, 또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또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음성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인식할 수도 있고,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맥락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면은요, 거울입니다. 거울인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거울은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이 적용이 된 스마트 거울입니다. 이름은 하이미러예요. 내가 거울을 보면은요, 이 거울도 나를 봅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있는 잔주름, 안색, 다크서클, 모공, 이런 것들을 거울이 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피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근데 피부 상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궁금한데, 피부 관리를 위해서 피부 관리소나 아니면은 이 샵에 가려면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하죠. 근데 나의 피부를 관리를 스스로 체크를 하고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팁을 얻기 위한 이런 기능이 매일 아침 이 화장대에 있는 이 거울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거울은 일반적인 거울과 종류가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울에 인식 기능이 부여될 때 그 거울은 이렇게 다른 종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드론 영상을 하나 잠깐 봐볼까요?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드론. 네, 스카이디오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인데요. 드론에다가 엔비디아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자, 드론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 어떤 드론이 될까? 자, 그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설명 안 하시고 일단 설명하셔도 돼요. 지금 오디오가 잠깐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영상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영상 지금 1분 남았어요. 그냥 영상 계속 틀까요? 20초만 20초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시해드릴게요. 40초 남았습니다. 나와요. 20초 남았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네, 시간 관계상 이게 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겁니까? 사람이 조정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하거나 뭐 리모컨 같은 게 있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드론의 인식 기능이 부여되면은 리모컨이 사라집니다.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드론이 사용자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따라다니고요.
가다가 나무나 이런 전봇대 장애물을 만나면은 그걸 또 인식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피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구도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카를 촬영을 하는데 내가 좋은 구도, 그리고 사전에 설정된 구도, 이런 좋은 구도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아주 특별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드론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드론과 같지 않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능은요, 예측입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아주 파워풀한 기능이 바로 예측이죠. 예측은요, 사실 모두가 예측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출판사도요,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이 책이 성공할지를 알고 출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 어려운 책, 흥행 가능성이 낮다. 출간 안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은 책만 출간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출판사와 일반적인 출판사, 경쟁이 될까요? 앞으로는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었는데,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예측 기능이 주목할 만하다는 거죠. 먼저 예측 알고리즘의 원리는요, 수많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 패턴을 파악합니다. 패턴을 파악한 이 상태에서 어떤 특정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패턴에 기반해서 결과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셀렉트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최근에 그 나이키가 셀렉트라는 스타트업을 고가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셀렉트는 수요 예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나이키는 사실 이제 마케팅 회사입니다. 새로운 신상품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그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해온 그런 회사죠. 수요 예측 전문가가 나이키에는 아주 빠박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나이키죠. 그런 나이키가 수요 예측을 하는 이 스타트업을 왜 인수를 했을까? 전통적으로 하는 수요 예측 방식과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는 이 새로운 방식의 수요 예측이 같지가 않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수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소요된다. 차라리 이걸 잘 만들어 놓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셀렉트를 인수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일단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수요 예측은 뭐 판매, 구매, 뭐 이런 데이터라든지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방법론을 적용해서 예측합니다. 근데 셀렉트가 하는 거는요, 모바일, 웹사이트,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 또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품목, 구매 타이밍, 구매 장소, 예측하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은요, 일반적인 수요 예측에는요, 데이터를 모으고 또 분석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수요 개발로 소요되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셀렉트가 하는 AI 기반의 수요 예측은 30분 만에 거의 실시간적으로 다양한 것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이 존세븐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스타트업이에요. 우리가 그 축구 구단을 보면은요, 구단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 속내에 있는 고민이에요. 뭐냐면은 이 부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축구 경기 누가 이기는지 뭐 경기를 감상하고 뭐 이런 거에만 관심 있지만, 구단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상과의 전쟁이 아주 큰 고민이자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헬스 코치를 또 붙여주고 팀 닥터를 또 고용하고 해도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 부상에 당하면은 이제 결장을 하게 되고 훈련도 못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죠.
하지만 부상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방이 안 되는 겁니다. 존 세븐은요,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선수들의 경기 영상, 그리고 의료 기록, 생체 정보, 다양한 또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각 선수가 부상당할 가능성을 그때그때 예측해서 알려줍니다. 자, 이 시스템을 이용한 그 구단들은요, 부상 발생이 7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예측 정확도 95% 이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측 굉장히 중요한 AI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자동화 핵심은 자동화가 아니다. 사실 자동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모든 공장은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AI 자동화는 뭐가 다를까? 중요한 거는요, 셀프 옵티마이제이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가 최적화. 지금 보시는 거는 AI 최적화 모델의 과정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런 종류입니다. 첫째, 시스템의 목적을 이해한다. 둘째, 해결해야 될 문제를 파악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셋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를 스스로 한다. 지금까지 설계는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사람이 설계하고 기계는 따르는 종류였습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 기반의 이 자동화는요,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그 방법을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화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설계한 대로 실행한다. 다섯째, 실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예측 모니터링해서 최적화 재설계를 계속한다. 자,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제가 아까 AI 혁신의 종류로 말씀드렸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 알파고에 사용된 이 알고리즘을 그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했습니다. 전력 관리,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뭐 딥러닝이나 이런 그 고도의 알고리즘은 이 사용 하드웨어 의존성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대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전력 사용이 굉장히 큽니다. 전기세 아끼는 게 전체 비용 관리, 비용 절감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구글의 똑똑한 천재들이 이 데이터 전력 관리 최적화를 이미 해놓을 만큼 해놓은 곳이 바로 구글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여기에 이 알파고에 사용된 이 알고리즘에 기반한 전력 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해보니까요, 전력 소모가 더 절감이 되는 겁니다. 15% 절감, 냉각 비용 40% 절감. 자, 점점 더 최적화의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인공지능 자동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통입니다. 자, 소통은요, 사실 이제 구글의 듀플렉스 영상을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대화를 합니다. 미용실 예약도 하고요. 또 이제 호텔에서는 이 호텔리어처럼 안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죠. 자, 인공지능 소통을 이용해서 혁신한다는 것은요, 딱딱한 기계에 대화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고 어떤 응대가 필요한 곳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요,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상비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특별히 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음성 쇼핑 시장입니다. 쇼핑을 이제 음성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책을 보다가 뭔가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책 읽는 거를 일단 그만두고 컴퓨터 앞으로 가서 온라인 쇼핑을 시작합니다. 책을 열고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하게 되죠. 음성 쇼핑은 뭐냐면요, 책을 보다가 뭔가가 사고 싶다. 책을 덮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말로 주문을 하고 검색을 하고 듣고 구매, 결제까지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다가 세제가 다 떨어져서 세제를 사야 되겠다. 설거지를 멈추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로 세제를 주문하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우유가 다 떨어졌다. 냉장고 문을 닫기도 전에 먼저 말로 우유를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우유가 더 좋은지, 요즘 나오는 우유 중에서 뭐가 좋은지 알고 싶다. 말로 물어보면은 백화점에 있는 점원처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결정을 하면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새로운 변화가 그 AI의 소통 기능에 의해서 촉발되는 아주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생성 기능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작을 하는 종류이고요. 사실 지금 요즘 AI가 예술의 세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작품을 AI가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은 사실 철진한 논쟁입니다. 재작년 정도까지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민감한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제 AI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AI가 만든 예술 작품을 과연 사람이 인정을 해줄까? 이거는 굉장히 좀 궁금한 이슈죠. 자, 근데 최근에 크리스티에서 이 에드몽트 벨람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43만 달러에 낙찰이 됐고요. 행인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4만 파운드, 약 6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이 만든 이 예술품의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비즈니스, 시장, 산업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예술성은 아닙니다. 이 산업에서 관심을 갖는 건 사실 효율성입니다. 이 인더스트리, 산업에서도 뭔가 창작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잡지 표지입니다. 이 잡지 표지는 정말 세련된 이미지를 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기호를 잘 맞춰야 하고요. 책의 내용도 어느 정도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종합예술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적절한 이 이미지의 초안을 상당히 빠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럼 인간 디자이너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조금 디벨롭한 다음에 잡지 표지로 넣게 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효율성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영역에서 이런 효율적인 생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AI 혁신을 위한 3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는 어떤 기능으로 혁신할 것인가. 그래서 5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실 좋은 기능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있는 조직,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또 내 삶에 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how to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을 토대로 보면은 크게는 4가지의 방법으로 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요, 이미 있는 것의 기능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원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능을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기능이지만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확장의 방식이고요. 추천해주는 것도 과거엔 추천 방식이 있었지만 머신러닝을 이용한 추천 방식으로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종류고요. 더 고도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기존에 있는 걸 떼어버리고 그 일부분을 AI 기능으로 대체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최대한 유지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창출은요, 아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스마트 스피커, 자율주행차, 과거는 없었죠. 결합, 새로 만드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게 이 4번째 방식입니다. 음성 쇼핑 플랫폼은요, 원래 있었던 온라인 쇼핑과 그 다음에
가상비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AI 혁신의 궁극적인 지향점.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고객이 뭐가 좋아지게 만들 것인가? 고객이 제품을 이용해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자, 이게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그 이유는요, 그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베네핏을 제공을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Y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요, 좋은 기술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경험의 혁신, 이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걸로 정리가 되고요. 사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책에 담았습니다. 올해 낸 책인데요. AI 비즈니스 모델에서 20단계의 혁신 프로그램을 정리했습니다. 그걸 오늘 최대한 좀 간소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이제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전성구 센터장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에게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을 경북지식산업센터의 전성구입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는 한동대 정두희 교수님이십니다. 왼쪽에는 포항대 서용훈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에 기업과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형식은 인터뷰 형식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질의를 3개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통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포항 지소에 변리사 한 분이 계셨는데 어제 서울 본사에 가셨다가 오늘 원래 패널에 참석하려고 했던 이경곤 변리사님입니다. 서울 본사에서 직원이 고열이 생기는 바람에 오늘 오후쯤이나 코로나19 확진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부득이 패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먼저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리고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두희 교수님께 개별 질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그 인공지능의 강의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인공지능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도입을 통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조건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영자와 같은 이 수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 일종의 그 레디컬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좀 익숙한 사용하던 기술과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뭔가 혁신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른 종류인데 조직의 승리상 이 다른 종류,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또 새로운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종류를 조직이 스스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리더의 아주 뚜렷한 의지가 없이 조직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리더의 의지 이상으로 갈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리더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이 이걸 못 따라오면 사실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직 프로세스에 잘 녹여드릴 것인지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에 대한 지식을 조직이 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많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혁신을 여러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뚜렷한 어떤 가시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조직의 저항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조직이 아주 유연하게 잘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기술이 조직에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유연하고 빠르게 도입하고 흡수하고 또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잘 받쳐줘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훈 교수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것보다는 안목에 대한 그런 깊은 감회를 제가 봤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 기업들이 꼭 가져야 될 안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 강의 중에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일단 기업이 현재 코로나의 현 상황이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회가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눈이 그런 안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그 예측의 가장 중요한 전 단계는 그런 상황들을 어떠한 소비자들 내지는 어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 요소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기업들이나 관공서에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정보나 데이터들의 융합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고 예측되어진 이후에 어떤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기업들이 가지게 될 가장 중요한 안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상황에 대한 변화를 통찰하는 역량,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안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같이 코로나 이런 시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안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두희 교수님한테 두 번째로 제가 개별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저도 이제 그동안 계속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저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보급이 됐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이런 인공지능의 기업의 수가 조금 욕심인지 몰라도 세계 최고가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떠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가 저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업이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이 시장의 규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규제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이제 나쁜 점, 부작용도 있는데 어쨌거나 규제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기업이 많이 생기지 못합니다. 특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사용이나 데이터 확보, 활용 이런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으면은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자원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장벽이 있을 때는 이 장벽을 보고 진입을 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이런 규제들을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업계의 어려움 중 하나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력 부족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인력 양성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물론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기술력도 물론 필요하고요. 이런 기술을 어떻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잘 활용할 것인가 이 기획자나 기술 기반의 경영자 또는 창업자 이런 인재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도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첫 번째가 어쨌든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 양성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대두되는 좀 이런 정책에서 꼭 이번 이런 규제 완화와 좀 인력 양성을 통해서 정말 꿈이 인공지능의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송영 교수님 두 번째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강의를 들었던 게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인데요. 이건 저도 이제 사실 공부에도 이게 좀 광범위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디지털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정부 시책 또한 이것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공을 하려면 꼭 이러한 조언이 필요하다 하는 조언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국판 뉴딜이 올 7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한국판 뉴딜이 이제 크게 디지털 영역, 그린 영역,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영역에 상당히 많은 그 세부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디지털 뉴딜이 잘 풀려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끌고 가느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그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댐 구축에 있거든요.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다 망라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금 행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용에 관련된 문제, 즉 그런 것들이 데이터 댐이 구축이 되어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GIS 플랫폼에 모여지고 그거를 가지고 응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으로 움직여져야 하는데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변화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 데이터의 관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 구축하는 거 관리하는 데까지 우리나라가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맵 같은 경우 수치지도 제작은 이미 거의 전국의 주요 도시들은 1000분의 1의 단계까지 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경북 지역도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기본 베이스 맵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IS 플랫폼으로 끌고 가고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디지털 트윈 행정으로 이끌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그렇게 표출되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더욱더 고마워하는 걸 떠나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하는 거버넌스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디지털 뉴딜은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좀 어렵긴 어려운 말씀 같은데 어쨌든 그럼 데이터하고 아까 시민들의 거버넌스 네네 그런 것이 이제 좀 잘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곳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라고 하는 것을 시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이미 텍스트 데이터나 지원 공간 데이터로 이미 우리 시에서는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젠 관리 단계가 아니라 이걸 융합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넘겨서 이걸 가지고 예측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생길 거에 대한 불편 요소를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는 거버넌스까지 끌고 간다면 시민들이 훨씬 더 시와 함께하는 체감 행정으로서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좀 융합이 조금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대희 교수님. 지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약간 주춤하는 상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 기업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4차 산업혁명 안에 또 인공지능도 있고 쪽이 있지만 준비할 것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느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화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더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품을 디지털화하고 또 프로세스, 일을 하는 그 방식을 디지털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물리적인 제약을 이제 없애는 거거든요. 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으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고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인데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사실 시장에서 몰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하고 적용도 하고 또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 기술에 대한 맹신, 이게 이제 하이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자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 맹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기술에 맹신하는 기업들의 또 하나 공통적인 특징이 시장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만들고 또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시장이 원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를 잘 갖출 수 있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할 때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도 현실에 맞는 정책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인 것처럼 시장에 맞는 기술, 그런 기술들을 꼭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선우인 교수님.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이제 또 하나 인상 남았던 게 맨 끝 화면입니다. 끝 화면에 경로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저한테 많이 이제 와닿고 저도 때로는 타성해져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부연 설명,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맨 마지막 화면에 글을 그렇게 했었을까는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예, 그 경로 우전성이라는 그 의미, 말씀하신 대로 뭐 타성에 따라서는 또 매너리즘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뭐 행정이나 그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의 발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그 발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썼고요. 그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00년 전에 로마 군단이 사용하던 전차의 바퀴 폭이 지금 현재 철도 레일 폭하고 같다라는 이야기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그것이 유지됐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라고 하는 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업무의 추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발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왔던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결국 발전과 변화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포함시킬 때 그 과거에
행태로부터 벗어나는, 경로로부터 벗어나는 경로 의존성으로부터의 탈피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화면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인상적이셨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그 지식재산도 항상 아이디어, 그게 핵심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문구를 저도 이제 한번 탈피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끝으로 우리 공통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두 분 교수님에게 제목입니다. 주제이고, 코로나19 이후에 기업과 지식재산에 대한 그냥 주관적인 견해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식재산, 저도 이제 지식재산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연구하는 상당수는 특허 관련된 연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특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허예요. 제품으로 개발되어서 상용화되는 그 비율도 적고,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는 특허는 이제 더 적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수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사장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는 시장에서 선택받는 기술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막고 사람들이 이 기술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특허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냐면은 특허는 이제 기술적인 재료입니다. 근데 이 재료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베네핏으로 전달되어지진 않습니다. 특허 자체가요. 근데 좋은 기술적인 재료를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사람들이 또 이걸로 유익을 느끼고 기업은 또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루는 게 기업가 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재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좋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서 지식재산으로 또 이제 잘 관리가 되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지식재산이 정말 시장에 잘 만들어지고 또 상업성과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이런 버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가 정신도 더불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 교수님. 네. 통쾌한 질문입니다. 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단계의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까 정두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디지털의 가속화 속에 또 다른 한 이면이 제가 뭐 이쪽 전공자는 아니지만 보안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항상 내포하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차후의 고객의 만족, 고객 만족과 그리고 고객 만족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례로 이랜드 같은 경우에 랜섬웨어가 해킹한 그룹이 랜섬웨어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 돈 44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랜드라고 하는 국내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는 회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반드시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안 조치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일어났을 때 이랜드와 같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고객의 정보와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자세, 그런 것들이 고객뿐만 아니라 시장에 어떻게 이미지를 이끌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업에 있어서의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브랜드에 엄청난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큰 이미지로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어질 때, 고객 만족, 더 나아가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어지는 과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토론회를 하면서요, 생방송이기도 하고 처음 시도하는 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들한테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에 대한 소감 제가 듣고 싶습니다. 네, 정비 교수님부터. 예. 이게 지식을 나누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나눈 AI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업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된 걸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또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 교수님. 예,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이런 기회를 가지고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전에 이제 정보를 접할 때 경상북도의 23개 유관 공무원 지자체의 공무원분들로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해서 핀트를 잘못 맞춘 게 아닌가 고민을 좀 한순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강의 내용을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잘 이해하며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기업과 지식재산은 필수,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재산이 필요한데, 지식재산이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특허, 브랜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려면 특허고, 그 다음에 이름을 좀 바꿔서 글로벌 명칭으로 가는 것이 브랜드입니다. 또한 제품이나 포장 같은 것을 좀 세련되게 디자인하는 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제품을 혁신하는 데는 지식재산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이런 지식재산을 경북기업 23개 시군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신, 도와주신 특허청, 영북도청, 특별히 그 관련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북지산 센터장으로서 IP는 빛이다, 이런 슬로건으로 제가 경북 구석구석에 빛이 되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다 끝이고요. 내일 2일차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 그 센터 컨설팅 우수기업 3방이 있습니다. 내일 행사 마지막 교육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